네,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2021학년도 가을학기 정치학의 2회 수업도 벌써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죠. 벌써 지금 시점이 10월 두 번째 주 수업이 진행되고 있죠. 이 시점에서 학생 여러분들이 향후 수업에 대해서 대면 수업을 할 것인지 비대면 수업을 할 것인지 질문하는 학생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학생의 그 통학과 기숙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면 수업이나 비대면 수업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나 또한 학생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향후 수업을 강의실 수업, 대면 수업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인지 비대면 수업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것은 이 내 강의안을 이 영상을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송부하면서 그 구글 설문지를 그때 송부하죠. 그, 그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의향을 한번 듣고 앞으로 향후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져야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본 수업, 이 수업을 진행하고 나서 그 이후 한 주 수업을 하고 나면 8주째는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죠. 중간고사 시험은 어, 시험을 볼 것입니다. 아마 그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이고, 시험에 대해서 먼저 잠깐 소개를 하면은 본 수업 시간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있죠. 그 정해진 시간에 2교시 있는 수업으로 시험을 치를까 합니다. 시험 방식은 비대면 수업으로 시험을 치를 겁니다. 2교시 있는 시간이면 뭐 시간적 여유가 좀 충분히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향후 실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주 정도 다시 한번 고지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향후 수업에 대해서 비대면이 나을지 대면 수업이 나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문지로 여러분들 의향을 한번 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수업을 진행해 보기 전에 여러분들 여기 보면 구글 드라이브 설문지 이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진행해야겠죠. 지난번 정치하고 2회 여러분들 구글 설문지 그 응답 내용은 보는 바와 같이 몇 가지 질문을 했죠. 미국 링컨 대통령 게스트버그 연설은 잘 알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두 번째 질문 항에서 민주주의 이념, 제도, 운영 또는 그 생활 원리에 대해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 중요한가를 질문했는데, 이분만 같은 경우는 대체로 학생들이 생활 원리를 많이 응답한 것 같아요, 보면. 그 다음에 뭐 이제 제도 운영, 예를 들면 생활 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제도 운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제도 운영, 그다음에 세 가지 중에서 제도 운영, 그다음에 제도 운영, 또 생활 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생활 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뭐 제도 운영과 생활 원리가 좀 비슷한데 내가 좀 보면은 생활 원리가 조금 더 빈도 비율이 좀 조금 더 높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 있어요. 음, 문장 내용에서 로버트 다을의 민주주의 우호적인 조건, 이것도 틀린 학생이 있어요. 보면 써 보면 PPT 내용에도 있고 하니까 쉽게 맞출 수 있을 건데, 전체주의 특성 중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도 뭐 그리 어렵지 않죠. 보면 근데 이것도 한 3명의 학생이 답을 제출했네요. 그런가 하면
이분만 것도 한번 봐야겠죠. 이분만도 역시 68명이 응답을 했는데 뭐 링컨 대통령의 게스트버그 GSS 질문은 뭐 넘기고 다음 질문에서 민주주의 이념, 제도 운영, 생활 원리에서 여기에서도 뭐 제도 운영이 좀 생활 원리하고 좀 비등하게 나오는데 여기는 제도 운영이 조금 더 좀 비율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보면. 근데 뭐 어느 것이 높냐에 따라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그런가 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뭐 제도 운영이라든가 생활 원리 뭐 이념만 있겠습니까? 다양한 방식의 우리 삶의 어떤 그 여러 행태로 민주주의가 녹아 나오는 건데 이 분야 위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민주주의 다양한 분야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건데 좋습니다. 로버트 달 이거는 다 맞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주의 특성 중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한 4명의 학생이 오답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뭐 PPT에 다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오답을 제출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PPT를 열어볼까요? 오늘은 대우조차 뭐 6장과 7장을 합쳐서 우주차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6장에 어떤 정부 형태가 좋을까? 7장은 정치라는 수레바퀴 내용인데 여기서 보면 어떤 정부가 좋을까에 대해서는 그 뭐 정부 형태를 말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나라마다 그 정부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대통령 중심제 아니면 의원 내각제 내지는 뭐 여기를 혼합한 절충한 이원 집정부제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먼저 1215년 영국의 존 왕이 결국은 그 이 귀족들 그 특히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여러 제후들에 의해서 그 압력에 의해서 서명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일종의 마그나 카르타 영국의 대헌장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부터 소개해서 그다음에 뭐 여기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을 간단히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어떤 정부 형태가 좋을까? 영국의 대헌장, 미국의 독립혁명, 그다음에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 영국은 1215년 대헌장을 통해서 그런가 하면 1688년인가요? 뭐 권리장정 또는 또 그 이전에 이제 청교도 혁명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 영국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의원 내각제는 여러 학습 경험이 있는 정치 제도이죠. 그런가 하면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 중심제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그런 통치 체제예요. 그래서 아마 그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설한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은 아마 이 어떠한 정부 형태이든 독재 또는 권력에 대한 어떤 독재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정부 형태를 구성하되 독재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를 고민해서 결국은 입법, 사법, 행정 이 구분해서 상권을 분립시켜서 상호 견제를 할 수 있는 통치 방식의 가장 유효한 정부 형태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 오늘날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상권 분립이 이한 대통령 중심제를 말하는 거죠. 먼저 한번 그 영국의 대헌장부터 간단히 살펴보면 이 존 왕이 여러 그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제후들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서명하지 않을 수 없는 대헌장에 뭐 간단한 종이 문서 한 장이지만 이게 사실 역사적 의미로 갖는 중요성은 크지요 보면.
근데 이 1215년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당시에 그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언제 정도 될까요? 뭐 고려 한 중기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 당시에 이제 뭐 이 왕의 절대 권한, 절대 왕정 체제에서 왕이 의의 어떤 제후들에 의해서 어떤 서명을 하고 그 이 제후들이 제시한 뭐 그 규정에 의해서 통치를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던 거죠, 보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들 뭐 한번 열어볼까요? 이 동영상을 써보면서 많이 이렇게 하진 않는데 이 내용은 한 3분, 4분, 3분 정도 되나요? 이런 내용이 나거니와 짧으니까 한번 간단히 This may 살펴보도록 look 하죠. like a plain, unassuming piece of parchment, but is actually 어, one of the most famous documents in the 이것이 이제 world.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Magna 뭐 어떻게 Carta, 할까 한국어로 meaning the 번역한 것을 한번 Great 간단히 보면 Charter, has 되겠죠. inspired people across the centuries, from Thomas 한 Jefferson 3분 to 정도 Mahatma 되니까 Gandhi. 한번 그 영상 But 보고 why was the Charter originally 영국의 created, 대헌장이 and what 무엇인가 does it 한번 actually say? 이해하고 가죠. Let us take you back to medieval England. It's the year 1215, and the ruler is King John. Many people believe that King John was one of the worst kings in history. He imprisoned his former wife, he starved his opponents to death, he allegedly murdered his own nephew, and pulled the beards of the Irish chiefs. King John had imposed heavy taxes on his barons in order to pay for his expensive foreign wars. If they refused to pay, he punished them severely or seized their property. The barons demanded that King John obey the law. When he refused, they captured London and John was forced to negotiate. The two sides met at Runnymede in June 1215. The result of the negotiations was written down by the king's clerks into the document we know as Magna Carta. Although most of the Charter's clauses dealt with medieval rights and customs, Magna Carta has become a powerful symbol of liberty around the world. The most famous clause, which is still part of the law today, for the first time gave all free men the right to justice and a fair trial. No man shall be arrested or imprisoned except by the judgment of their equals and by the law of the land. To no one will we sell. However, this clause was not as liberal as it sounds. The Charter only applied to free men. The vast majority of people in 1215 were unfree peasants who were ruled over by their landowners. And although Magna Carta was intended to create peace between King John and his rebellious barons, England was plunged into civil war after the Pope declared the Charter invalid. When King John died of dysentery in 1216, 9-year-old Henry III took to the throne. To keep the peace, Magna Carta was reissued several times during the 13th century until it was finally made part of English law. Magna Carta has lived on for 800 years. And is echoed in the United States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Perhaps Magna Carta's most important legacy is that everyone, including our leaders, must obey the law. What started out as a document of specific complaints from a group of barons has turned into an international symbol of liberty, without which we might not have the rights we value so much today. 네, 좋습니다. 이 한 장의 종이 뭐 영국의 대헌장이 사실은 이게 시효가 되어서 이제 절대 왕정에서 뭐 이푼 군주제로 그런 과정을 겪고 근대 국가를 형성하는데 통치 이념으로서 여러 정부 형태를 구성하는데 영국의 대헌장 이 논의를 빠뜨리지 않고 항상 제시를 하고 있죠, 보면. 여기서 이제 이 역사적 의미에서 대헌장은 중요한 것 같고 이때 이제 사실은 존 왕이 절대 왕정 체제에서 가혹한 세금의 징수
또 그런가 하면 자유적인 형벌권 행사. 여기에 이제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제후들이 이야기 반기를 들고 또 이 영국의 존왕을 어 뭐라고 할까 좀 압박해서 얻어낸 그 마그나 카르타이지 않는가. 근데 안타깝게도 이 존왕은 이 서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이질로 죽었다고 그러죠. 보면 뭐 예를 들면 그 이질이 뭐 장염이나 이런 걸로 해서 어떤 다음에 죽고 그다음에 헨리 3세가 사실은 왕위를 계승하는데 헨리 3세는 당시 그 나이가 9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나이이다 보니까 뭐 이 제후들이 제시한 여러 마그나 카르타를 준수할 수밖에 없었던 의죠 보면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 이 이후에 이제 영국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혁을 갖게 되는데 청교도 혁명이라든가 명예혁명이라든가 권리장전이라든가 이런 걸 겪게 되는데 어, 그것은 어, 한번 그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보면 사실 민주 정치 제도는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정부는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교지 설명을 하고 있죠. 좁은 의미에서는 뭐 이렇게 정부, 내각, 행정부, 의회 부속 등 행정 기구만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하여튼 이 사실은 이 권력에 대해서 사실은 글쎄 이 인간이 권력을 행사하는데 이 권력을 민주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지만 이게 참 잘 안 되는 것이죠 보면 왕정 체제에서도 그래서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는 철인 왕만이 통치를 해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어떤 통치 방식이다라고 제의를 하는 거죠. 뭐 이게 일반인들 왕이 됐을 때 왕이 통치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권력을 자의적인 행사,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거죠. 보면. 그래서 역대 뭐 영국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본 왕권을 견제하라, 의회 권력을 강화하고 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보면 이런 내용들도 결국은 영국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사실 영국이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청교도 혁명 아닙니까? 청교도 혁명이라는 것이 그 혁명 이전에는 그 왕을 중심으로 한 왕당파와 그다음에 여러 그 이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제후들을 로 구성되어 있는 의파 이게 이제 그 싸움이 이루어지는데 여기 이제 청교도 혁명에서 1차 이제 혁명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이 틈새에서 그 크로멜이라고는 이 크루멜 그 군인이죠. 크루멜은 사실은 프랑스의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죠. 그 올리버 크로멜이 사실은 이 청교도 혁명 이후에 그 이 찰스 2세를 축출하고 사형을 교수형으로 처하고 그냥 이 영국의 최초로 공화정을 수립하였죠. 뭐 크로멜은 자기 자신이 군인이다 보니까 왕은 아니죠. 왕정을 할 수 없고 그래서 크로멜이 이 공화정을 실시하는데 한 1641년에서부터 42년부터 1651년까지 거의 한 10년간 공화정을 수립해서 통치를 하죠. 근데 이제 크로멜이 좀 정치를 잘하고 민주 정치를 좀 시행하고 했다면은 공화정이 정착을 했을 파인데 역시 크로멜도 독재, 독선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크루멜도 출출되고 나서 다시 찰스 2세를 복위시키는 왕정 복구가 이루어지죠 보면. 근데 뭐 사실은 찰스 2세 같은 경우는 1세가 처형되는 걸 보고 자기가 이제 왕으로 추대되니까 뭐 실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체로 뭐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의파대로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자기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상황은 못 되었던 것이죠 보면.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뭐 권리청원, 권리장전, 뭐 명예혁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권리장전을 통해서 결국은 왕이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제정한 법에 의해서 통치를 해야 한다는 거. 이때 법이라는 것은 헌법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제 헌법에 의해서 통치를 해야 하는 것. 이것을 이제 거기에 사인을 함으로써 이제 권리 장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이후부터 이제 뭐냐면 우리는 흔히 이걸 갖다가 입헌군주제라고 말하는 거죠. 보면. 이게 즉 다시 말하면 입헌군주제는 그 말 속에 의미가 있어요. 군주제는 군주제지만 헌법에 입각해서 통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입헌군주제. 거기에는 뭐 함부로 징수하지 않는다. 의회에서 법이 제정한 대로 징수하다.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죠. 그다음에 함부로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다. 의회에서 제정한 법에 의해서 법의 절차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신체 재산을 처분하는 것. 이게 이제 근대 국가의 법치, 사상의 근간이 되는 거죠, 보면.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크르멜 공화정 이전에 찰스 1세 이전에 이제 그 이 왕정이지만 이제 그 왕정이지만 크르멜 공화정 이후 왕정 복구이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이 입헌 군주제로 전환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입헌 군주제는 결국은 법에 의해서 통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보면. 그래서 이제 그때 나왔던 것이 뭐냐면 입헌 군주제의 의미가 뭐 군역대 그 과세, 재판, 국법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를 감금할 수 없다라는 그런 조항을 넣어서 결국은 근대 국가의 그 기본 틀을 만들게 되죠. 이 내용이 이제 여기 간단히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근데 이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입헌 군주제가 되는 그 시점에 여기 교재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국왕 권력을 견제하라, 의 권력 강화. 이때는 이제 서기 영국을 중심으로 한이 봉건 시대가 변화를 겪는 그런 시기이죠. 보면 그런가 하면 이제 시민 계급이 등장하는 시기이고 뭐 봉건 시대는 봉건 영주 봉건 영주가 지배하는 사회 아닙니까? 그러나 하던 그 봉건 영주가 지배하는 사회라는 것은 대부분의 인간들의 삶이라는 것이 그 이 영주 그 이 각 지역의 단위로서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생을 거의 뭐 결정하는 그런 활동에서 이제 인간들의 생활 반경이 커지는 거예요, 보면. 이 지역, 저 지역. 또 그런가 하면 전쟁이 또 어, 빈발하고. 그래서 전쟁을 치르다 보면 또 왕으로서는 자기 전쟁을 이끄는데 상비군을 투여하고 군을 또 유지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죠. 그리고 또 저그이 여러 그이 관료들을 또 자기가 통치하는데 그런 제후들을 통치하고 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으니까 자꾸 징세를 늘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들고 나오는 것이 청교도 혁명 아닙니까? 그래서 청교도 혁명 이후에 이제 시민 계급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항상 뭐냐면 왕권과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제후들과 즉 의회를 구성하는 그 의파와 항상 대립 반목이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시민 계급이 형성되어지고 청교도 혁명이 이루어지고 청교도 혁명은 결국은 흐르멜 정부를 불러일으키고 공화정이 수립되고 나서 공화정도 결국은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결국은 다시 왕정이 복구되어지고 왕정이 복구되어지고 나서 그 허약한 왕, 그 예를 들면 크르멜 정부가 이제 축출되고 나서 그 왕이 차지해주는 찰스 2세 이 왕은 어, 결국은 나약한 그 이 왕권의 결국은 권리 장전에 서명함으로써 결국은 입헌 군주제로 돌아오는 그런 시기를 겪게 됩니다. 보면 이런 과정에서 권력 행사는 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거, 법에 의해서 지배를 한다는 거. 이게 결국은 이 시기에 입헌 군주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권력은 권력으로서 견제하라. 그런 거. 이제 여기서 사실은 이 영국 같은 경우는 이 의회의 경험을 많이 겪게 돼요, 보면. 그래서 영국은 지금 정치 형태가 의원 내각제 아닙니까? 의원 내각제 소개하고 있죠. 139페이지에.
그래서 영국은 의원 내각제를 취하고 있다. 의원 내각제 국가들은 대체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 그다음에 내각에는 의회 해상권 권한이 부여함으로써 상호 견제할 수 있다. 이게 의원 내각제 이제 이것은 장점이기도 하죠. 보면 의회에서는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불신임할 권한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또 내각에서는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 하지만 반면에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권력 분립으로 권력 집중을 방지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 정치 지도자들, 그게 이제 이들은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많이 갖고 있고 권력을 어떻게 하면은 이게 서로 견제하고 분리시켜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제도적으로 많이 고민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보면. 물론 이제 의원 내각제다, 대통령 중심제다, 이 장단점을 뭐 비교 논의해 볼 수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절충안으로서 뭐 이원 집중부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일단 영국의 대통령 중심제를 먼저 살펴보자면은, 여기 보면, 의원 내각제 있죠? 어, 의원 내각제는 상원, 하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의원 내각제에서 다수당에서 뭡니까?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그 총리를 수상이죠. 선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의원 내각제는 책임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은 사실은 또 이 뭐랄까 내각 수반을 결국은 장기적으로 그런 어떤 계획에 맞춰서 이끌어가는 데는 지극히 제한점이 많아요. 하고 불신하다 보면은 어떤 이 정쟁 이런 것이 심화되어지면 내각이 불안한 그런 상태로 빠질 수가 있죠 보면. 이런 관계가 있고 이것을 이제 견제해서 만든 정치 제도가 사실은 대통령 중심제죠. 대통령 중심제는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아 대부분 이런 나라들도 대통령 중심제가 좀 많이 있는 편이고 그런가 하면 라틴 아메리카 같은 나라는 대체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죠, 보면. 어, 근데 이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는 이런 나라에서도 보면은, 어, 권력 분립,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상권 분립도 되어 있지만은 또 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와의 어떤 상호 권력에 대한 견제, 분립, 이런 것들이 철저히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권력을 한 곳에 이렇게 집중해서 그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사전에 법 제도 틀로서 지금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미국의 행정부, 입법부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이게 이제 그걸 설명하는데 여기 미국은 대통령 선거인단. 미국은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이 좀 독특해요 보면. 뭐 직접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이 대통령만큼은 선거인단을 선출해서 선거인단을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죠. 물론 이제 설명하자면 좀 복잡하지만 입법부 같은 경우도 하원, 상원 이렇게 나눠져 있고 상원 같은 경우는 임기가 6년이지만 각 주별로 2명씩 선정이 되어 있어요. 뭐 인구가 많은 주든 적은 주든 각 상원은 2명씩. 그래서 이제 상원이 의원이 100명이고 임기는 6년인데 2년마다 3분의 1씩 이제 상원을 교체를 하죠. 그런가 하면 입법부의 하원 같은 경우는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국회의원의 국회의원인 거죠. 근데 하원은 그 임기가 2년이에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년이지만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전원 선거를 통해서 뭐 교체도 하고 또 재신임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 대통령 선거는 이제 뭐 그렇게 복잡할 건 아니지만 50개 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인구가 많은 주인 경우에는 선거인단도 좀 많고 뭐 알래스카나 하와이 같은 주는 뭐 2명, 3명밖에 없고 하지만 뭐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으니까 50 몇 명인가 57명인가 뭐 이렇게 있죠 선거인단이.
그런가 하면은 이 미국은 이 선거인단에서 어 지지하는 정당에서 단 한 표라도 더 많이 그 지지를 얻으면은 그 이 뭐랄까 연방 각 그 50개 연방에서 이 선거인단 이 선거 구성이 있는 모든 선거인단 수의 표를 다 득표로 얻어가요. 즉 다시 말하면 한 표라도 많은 정당에서 그 이 선거인단 수를 전액 전체 그 수표를 획득하는 그런 선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는 동북부, 동부 지역에 이제 선거인단 인구수가 많으니까 선거인단 수 많은 곳이 좀 많이 있죠 보면 뭐 예를 들면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도 좀 선거인단이 많고 그런가 하면 미국 같은 데는 선거를 한 세 개 주만 이렇게 이게 파악하면은 뭐 대통령 선거를 사전에 미리 파악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뭐 오하이오주, 아이오와주, 그다음에 플로리다주 이 세 곳만 딱 봐서 어느 정당이 득표수가 많은가 를 판단해 보면은 이 세 개 주의 득표율이 대통령 선거에 거의 가름한다고 그 결정을 가름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것은 뭐 선거 제도이고 사실은 권력을 견제하는 데는 행정부와 입법부 상호 견제하는 거죠. 예를 들면 행정부에서는 입법부가 만든 법을 만든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법률안 거부권이 있는가 하면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 견제는 뭐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임명권 동의 또는 뭐 어떤 각국 나라와 조약 체결에 대한 이런 동의권 이런 것을 상호 견제해서 유지하고 있죠 보면. 그래서 이것을 상호 견제를 통해서 권력에 대해서 어, 상호 견제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이제 혼합형 정부 형태를 말하고 있는데 의원 내각제 유세 대통령 중심제를 혼합한 그런 정부 형태도 있고 또 대통령 중심제에다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를 혼합한 정부 형태가 있는데 이것은 뭐 특히 프랑스라든가 독일 같은 경우를 알 수 있죠. 프랑스는 뭐 이런 이런 혼합형 정부 형태지만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의 권한이 좀 많이 강화되어 있고 독일 같은 경우도 독일도 대통령이 있죠. 하지만은 독일은 내각의 수반인 수상이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죠. 형식적으로는 이제 그 대통령이 어 예를 들면 국가를 전체 어떤 그 대의적으로는 어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지만 실권은 그 수상이 권한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그래서 이 프랑스 정부 형태 같은 경우는 대통령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의회 권한은 좀 축소되어 있고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고 총리와 강요 임명권을 갖고 있고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프랑스 대통령 중심제와 독일의 의원 내각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권력의 행사는 규칙에 따라야 한다. 법에 의한 지배. 그동안에 이게 사실을 보면 정치가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보면은 결국은 왕조 체제에서는 왕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 왕권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왕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서구 민주주의에서는 대체로 이제 의회를 구성으로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왕권을 견제해 왔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선 왕조, 뭐 고려 왕조도 마찬가지지만 고려 왕조도 왕이라 해서 모든 실권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이 중앙 정부가 확대되지 않고 지방과 정부가 통일되지 않은 그런 시기에서는 고려 시대에는 그래서 왕이라도 지역 제후들과 얼마만큼의 그 교신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역 제후들과 그 이 뭐라고 그러죠? 어, 약정 결혼이라고 그러죠. 그 결혼 제도를 통해서 권력을 서로 어떻게 뭡니까? 견제도 하고 또 권력을 통합하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왕조만 하더라도 뭐 왕권이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지만은 조선 왕조가 사실은 신권에 의해서 지배되었다라고 보는 견해도 좀 있어요. 왕조체에서 왕이 모든 권한을 갖는다? 그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의 영조도 이런 뭐 여러 드라마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면 왕이라 해서 항상 칼자루를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왕이라 해서 항상 뭐 신하들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신하들이 또 왕을 교체하기도 하고 또 왕을 뭐 왕권을 뭐 또 이 혁명을 일으키기도 하지 않습니까? 역성혁명도 일으키기도 하고 뭐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권력을 행사하는 데서는 항상 보면은 왕을 중심으로 한 왕권과 여기에 대비된 뭐 서구에서는 의회 또 이 우리나라 같은 데서 동양에서는 신권과 항상 충돌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권력 행사의 정당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헌법, 국가 기본 정신과 조직을 규정. 우리나라 헌법, 뭐 국가헌법 개정이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은 조금 좀 후에 보도록 하고 여기 보면 의원 내각제 교재에서 나와 있어요. 143페이지 보면은 교재를 조금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영국에서는 그 중반 부분에 143페이지 보면 의원 내각제에서 행정부 내각은 행정수반인 총리와 행정 각 부처의 장인 강류로 구성된다 이렇게 보이죠. 의원 내각제에서는 하원의 다수를 차지한 정당이 보통 내각을 구성한다. 뭐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면 연립 정부를 만드는 거죠. 서로 이제 이 정당과 저 정당이 합쳐서 연정해서 연립 내각을 구성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항상 연립 정부 한 정당이 50불 이상 득표를 하지 못할 경우는 항상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거예요. 페이지를 넘겨 보면은 의원 내각제에서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권을 의회에 부여함으로써 내각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결론하면 내각 구성원들은 총사퇴하는 거예요. 근데 정쟁이 항상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에서는 이 의원 내각제는 정치가 항상 불안할 수 있어요. 책임 정치를 실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의원 내각제가 좋지만은 의회에서 뭐 이 내각을 불신임하면 내각은 총사퇴하다 보면 내각은 행정부 아닙니까? 행정부가 총사퇴하다 보면 이 행정부라는 것은 연계성이 있어야 하는 거죠 보면. 그런가 하면 행정은 계획성도 있어야 하고 그런데 항상 뭐 이 내각이 구성됐다가 또 해체되고 하다 보면 행정에 대한 연속성을 유지하기가 좀 쉽지는 않게 한다. 그러다 보면 국가의 장기적인 어떤 계획,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부분에 그 44페이지 하단 부분에서 보면 세 가지를 앞쪽에서 설명하고 있죠. 이거 한번 볼까요? 의원 내각제에서는 국민이 그들의 대표인 의원을 선출하여 의회를 구성하는 거. 그렇죠? 선출해서 의회를 구성하는 거. 의회는 총리를 선출하고 의회에서 이제 다수당의 다수결에 의해서 총리를 선출하고 총리는 의원들의 내각을 구성하고 그래서 총리는 의회 해상권을 갖고 있지만 내각은 내각 불신임권을 갖고 있고 그래서 상호 견제를 할 수 있다. 요컨대 내각은 신임, 불신임 통해 일차적으로 의회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각과 의회 모두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즉 정부 형태 이런 정부 형태가 의원 내각제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보면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중심제 상권분 우리 대통령 중심제는 그나마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로 채택하고 있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헌법이 만들고 있는 대통령 중심제는 좀 약간의 기형적인 어떤 전통성 있는 대통령 중심제라 말할 수 없고 약간의 그 의원 내각제 요소와 대통령 중심제를 혼합한 혼합형 대통령 중심제라고 말하죠 보면 그래서 이제 보면 혼합형 정부 형태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먼저 뭐 유국 나라 말할 것 없이 좀 이렇게 문제가 좀 많아요. 엄격한 의미에서 대통령 중심의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구분해서 뭐 예를 들면 우리는 뭐가 모순이냐면 의원 내각제 요소를 갖고 있는 게 문제인데 의원이 국회의원이 내각의 행정부 수반으로서 이 국무위원의 자격으로서 행정부 이 장차관을 겸직할 수 있어요 보면 이걸 갖다 이제 뭐 의원 겸직
뭐 설명하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그러지 않죠. 하원이든 상원이든 내각에 들어갈 입각하진 않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뭐 내각에 입각도 하고 국무위원의 자격도 부여받았죠 보면.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내각을 구성하는 것은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갖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대통령은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있고 또 대법관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현재 대법관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또는 이 대통령위에서 또는 대법원장이 이게 이제 대법원 판사죠.를 이제 임명하고 또 그런가 하면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은 지금 9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중에 3명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죠. 또 3명은 대법원장이 또 추천해서 임명할 수 있고 그런가 하면 3명은 국회에서 3명을 또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회제도에서 상원과 하원이 없는 즉 다시 말하면 하원은 있지만 상원이 없죠. 그것을 이제 만유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어요. 그 헌법재판소에는 구인으로 되어 있죠. 구인으로 되어 있어 거기에서 이제 물론 이제 탄핵 소추에 대해서 최종 심의를 하고 또 법률이나 각종 뭐 법령이나 법률이 헌법에 이제 일치하는가 또 불일치하는가 위배되는가 이런 걸 또 심판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국무위원 또 국무총리 각부 행무장관 이런 거에 탄핵에 대해서도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뭐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 헌법재판소 이 소장 이하 또 헌법재판관 이런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언젠가 말했지만 대통령으로서 차관급까지 임명할 수 있는 그 인적 구성이 한 1,700명이 넘는다고 그랬죠. 지금은 훨씬 넘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청와대 우리나라 대통령은 청와대에 이 뭐 무슨 수석,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뭐 이승만 정권 이래로 뭐 김대중 정부까지만 하더라도 청와대에서 이제 그런 수석들이 우리가 청와대에 가면은 뭐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음 안보수석, 경제 뭐 수석 또는 뭐 정무수석 그다음에 뭐 이런 수석들이 한 10개가 있는데 그 10개 있는 곳마다 한 3, 40명씩이 또 이제 비서관들이 또 있죠.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만 하더라도 이 청와대의 뭐 이 각종 무슨 수석 비서관 이들이 400명이 넘었었어요. 그 이후로 노무현 정부 때는 더 많아졌죠. 보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뭐 무슨 듣지도 못하는 뭐 비서 수석 이런 사람들이 거의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졌죠. 그러니까 한 500명은 넘지 않을까. 정확한 내가 통계는 갖고 있지 않지만은 그 이상이 되었지 그 이하는 아닐 거다 그런 말이죠. 그럼 이 막강한 이 조직, 또 막강한 인사권, 뭐 이런 것을 대통령이 쥐고 있으니 우리는 좀 약간의 변형된 대통령 중심제를 갖고 있고 여기 보면 헌법이 나와 있는 국가 기본 정신과 조직을 규정한다. 우리나라 헌법이 사실은 좀 문제가 좀 있죠 보면 사실 우리는 헌법은 좀 한번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는데 어, 이 재헌국회가 구성되어서 이 제1공화국을 탄생했을 때가 1948년이죠. 7월 17일에서 정부가 8월 15일에 제1공화국 수립되고 난 이래로 최근 헌법에 개정되었던 시점이 1989년입니다. 1989년에 이제 9차 헌법을 개정하고 우리는 이제 공화국이 제6공화국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공화국 탄생은 헌법을 개정하고 정부 정치를 바꾸면은 공화국이 새로 탄생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 당시 이제 헌법을 개정하면서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대통령 할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뭐 너도 대통령 해야 하고 나도 대통령 하다 보니까 이 대통령 임기가 참 중요했었어요. 근데 이제 먼저 대통령 임기부터 좀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가볼까요? 어,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 대해서 좀 대통령 임기는 우리는 뭐 다양하게 해봤어요. 뭐 미국처럼 4년 뭐 중임, 4년 연임. 연임과 중임은 좀 다르죠. 뭐 이승만 정부 때는 처음에는 4년 뭐 연임 제한, 또는 중임 제한을 두고 실시를 했는데 또 그것을 이승만은 또 이 전쟁 와중에도 헌법을 개정해서 자기가 또 거의 초기에는 이승만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선출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죠. 그다음에 이제 자기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 자기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또 헌법을 바꿔서 직접 선거를 해서 국민들이 직접 이제 뽑아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죠. 그다음에 이제 이 4년 마치고 나서 이제 물러나야 하는데 또 다시 헌법을 개정해서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은 이제 임기 종료와 함께 대통령직을 이제 떠나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헌법을 개정해서 영구 집권할 수 있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영구적으로 대통령 할 수 있도록 나이가 이제 80, 90을 바라보고 있는 그 나이에도 권력력이 이렇게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년 연임 제한 뭐 철폐하고 나서 결국은 또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무제한 할 수 있도록 임기를 제한을 헌법에서 이제 개정해 버렸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어, 민중 항쟁으로 해서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이제 미국의 하와이로 또 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기 전에 사실 임시정부 때도 대통령을 이승만은 했었죠. 보면 상해 임시정부, 또 국내에 있는 한성정부 이걸 통합해서 1919년에 이제 그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해서 그 당시에 이제 초대 대통령으로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이제 추대되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 추대되었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 내부 분란에 의해서 탄핵을 받고 사실은 축출됩니다. 그 탄핵의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고. 하여튼 뭐 이승만이 거치고 나서는 이제 의원 내각제를 실시했었죠. 뭐 장명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여전히 이 전국이 혼란스럽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면서 박정희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 잡은 그 시점이 이제 1960년이죠. 61년. 그게 이제 제3공화국이 됐던 거죠. 예, 그래서 최근 뭐 예를 들면 헌법 개정이 1989년까지 9차례 헌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화국은 제6공화국까지 탄생이 되었고 그래서 1공화국에서 6공화국까지 헌법은 9차례 개정이 됐었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1948년에서 1989년까지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한 40년 만에 헌법을 9번이나 바꿨어요. 이게 나라가 얼마나 어수선했겠습니까? 40년 만에 9번이니까 뭐 한 4, 5년마다 한 번씩 헌법을 바꾸고 공화국인 뭐 1공화국에서부터 뭐 5공화국, 6공화국까지 탄생 만들어졌고 근데 이제 89년에서부터 지금 2021년도니까 한 32년 이 32년 지나는 과정에서 보면 헌법을 한 번도 개정하지 않고 그러하다 보니까 지금은 세상도 많이 변했죠. 과거에 뭐 산업화 민주화해서 지금 정부화 이렇게 변해갔는데 사회가 얼마나 빨리 변해갑니까? 이 변해가는 사회에 좀 이 법제도, 헌법제도가 이것이 쫓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헌법을 개정할 시점이 됐는데 또 이 대통령 임기만 하더라도 뭐 4년짜리도 있었고 5년짜리도 있고 지금 5년이죠. 7년짜리도 있었죠. 그런가 하면은 총통제도 있었어요.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뭐 박정희 10월 유신 헌법에 의해서 영구적 집권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우리는 대통령 임기도 해볼 것 다 해봤고 아까 그 연임과 중임과 차이는 좀 있죠. 보면 연임은 연속해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중임은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재밌는 것은 연임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푸틴 같은 경우는 대통령 4년 4년 하고 연임했죠. 그다음에 이제 연임이니까 연임 제한만 두지 중임 제한은 없으니까 본인이 이제 내각에 들어가서 이제 뭐 수상을 좀 하고 메드베데프를 갖다가 자기 이제 뭐 계파에 있는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갖다 대통령을 한번 앉혔다가 다시 자기가 또 대통령에 출마해서 당선돼 가지고 또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4년 4년 8년 오고 또 뭐 내가 수상으로서 또 4년 오고 또 돌아와서 또 대통령 4년 4년 몇 년이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임 제한을 둔다면 그렇게 할 수 없죠 보면 뭐 두 번 이상은 절대 못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임기도 다 해볼 만큼 해봤고 또 대통령 뭐 여러 방법을 다 실시할 만큼 해봤던 그런 경험 있는 나라죠. 하지만 지금 시점에 이르러서는 대통령도 좀 5년 주기로 돌아가고 그러다 보면 국회의원은 4년 주기로 돌아오죠. 그러면 지방선거가 4년 주기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한 해에 선거를 두 번 치러야 돼요.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 그러면 중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이게 이제 이 5년 주기, 4년 주기, 또 다시 4년 주기 이게 안 맞아요 보면. 그래서 이제 다음 헌법을 개정할 시점이 되어 있긴 하고 개정이 된다면은 그 임기도 좀 이번에 수정하고 그다음 너무 대통령 권한이 막강하니까 이것을 조금 좀 이원 집정부제로 한다든지 대통령 그 권한을 좀 약간 축소하는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봄직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지금이지 않는가.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뭐 다음 대통령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결코 뭐라고 할까 여러 가지 국가 장래를 위해서 대통령 임기라든가 또 해마다 선거를 치르고 뭐 올해 대통령 선거 치르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치르고 또 그 다음에 뭐 지방 선거 치르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보면 예를 들어 아니 2년 주기니까 그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대통령 임기가 또 들어가면은 연속해서 또 선거를 치르는 경우도 있고 내년만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 치르고 나서 또 6월에 지방선거를 또 치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임기도 좀 지방선거에 맞춘다든지 국회의원 선거에 맞출 그런 필요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향후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잠시 쉬었다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까요?